네, 4.29 재보궐선거 잘 아시겠지만 모두 4곳에서 치러집니다.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데 이어서 특히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에 출마를 하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4곳 모두에서 질 수 있다. 전패 위기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각 개파나 또는 원로들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어제 이 원탁회의를 열었는데 불참자도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화기애애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탁회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제 원탁회의를 한 문재인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적극 돕겠다는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4월 재보선이 우리 당으로서는 큰 고비입니다. 함께 또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뵙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선거 초반 분위기가 어떤지 이제 직접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태호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격려도 해드리러. 자,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박지원 의원을 위시한 동교동계에서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로나 다른 개파 수장들도 약간 뜨뜨미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안철수 의원만 돕겠다. 적극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보살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보살이요? 보살이요. 보살. 예. 네. 근데 이제 그건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지금 그만큼 선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은 당이 살아야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당대표 다 진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이 이렇게 어렵고 또 선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야당 내에 있는 모든 인사들에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은 선당우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고 또 지금 정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초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 초선 의원이 갖고 있는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좀 체감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도울 수 있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인기와 더불어서 초선의 어떤 지명도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떤 그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약발이 먹히느냐 실제로 지금 구도 자체가 상당히 야권은 분립되어 있는 상태고 저게 얼마만큼 표심을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꼭 그런 이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치인에게 있어서 행보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한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도와서 무슨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자연스럽게 정치 전면에 이제 나서는 계기로 이제 삼을 수도 있고 문제는 이런 거예요. 누가 돕느냐보다도 누가 도와서 실질적인 그 효과가 나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어저께 원탁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제가 볼 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본인이 열심히 해도 도와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광주 서구을이나 그 관악을이나 호남세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분들이 과연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냐, 호남 지역, 호남 출신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현지 여론은 저분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예. 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죠. 예.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2010년에 광주에 이 안철수 대표가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이제 문재인 지금 현 대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유세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빚이 없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래서 최대한 뒤로 미루다가 존재감을 좀 높인 다음에 막판에 좀 지원하는 것이 더 몸값을 올리는 전략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제 평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안철수 의원이 나선 것은 어쨌든 괜히 또 참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또 탈락을 하게 되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면 또 책임론을 뒤집었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이제 속 좁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다른 거물급들과 다른 이제 비노 임사들과 다른 행보 이렇게 보인 측면에서 개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이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는 왜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지난 대선 때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를
돕는다는 것이 예전 앙금을 다 털어버리고 문재인 대표가 살아야지 당이 살고 본인도 산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예. 글쎄요, 문재인 솔직한 소리를 좀 듣고 대표를 싶은데. 예. 그 안철수 의원에게 직접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문재인 당대표를 개인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당 안에 있고 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이른바 이게 지금 중대 선거가 되고 있어요. 판을 바꾸는 선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당의 어떤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사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처사이죠.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건 맞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서로 경쟁할 수도 있지만 당을 위해서는 또 협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권이 사실은 통합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너무 이렇게 앙금 관계로 이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예. 특별히 또 안철수 의원이 계산적인 행동을 한 거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좀. 저거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예. 이제 어제 원탁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한번 참석자, 불참자 누가 있는지 한번 일단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SOS를 쳐서 모였는데 왼쪽부터 보면 문희상, 정세균 의원이 참석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적극 도와주겠다. 한명숙, 박영선 의원이 참석했고요. 이해찬 의원도 참석은 했습니다만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한 20분 만에 갔고요. 김한길 전 대표는 감기 몸살이라는 이유로 불참을 했고 박지원 의원은 지방 강연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호남 세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안 왔고 그렇죠.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좀 안 오신 분들이 많고 약간 좀 그러네요. 좀 그렇죠. 소득이 별로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제가 어제 그 참석한 저 9분 중에 한 분하고 네. 통화를 해서 아, 분위기가 직접 어땠냐 통화하셨구나. 하니까 뭐 별 얘기도 없었다. 결론은. 별 얘기를 할 수 없었던 분위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분위기죠. 왜냐하면은 호남에 그나마 저 9분 중에서 호남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은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 이제 빠져나오니까 회의 전략이 사실은 전략 수립하기가 힘든 거죠. 어디 전략입니까? 광주 서구 오라고 그 관악거리잖아요. 두 군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다소 좀 뭐 밋밋했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이래요. 그 문재인 대표 측에서 원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강연이 2주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잡혀 있었어요. 그거를. 예. 미리 좀 개인적 일정을 충분히 조율을 했더라면 사전에 박지원 의원이 뭐 참석하고 싶었는지 안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속내는. 그러나 참석 안 할 빌미를 줬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하나 아쉽고 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동교동계나 박지원 의원 쪽에다가 본인이 직접 나서야 돼요.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현미 비서실장이나 자꾸 밑에 비서진 시켜가지고 전화하니까 전화 받는 사람들도 한마디로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절급한 건가요? 이제 원탁회의를 사실 하지 않았을 게 더 낫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면서 당의 분열적 요인만 더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뜩이나 친노와 비노의 대립구도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어제 원탁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다, 현실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증명된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표 측에서 미리 알고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세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급박하게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서 불참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의 어쨌든 이런 대립구도가 선명하게 더 드러나는 모양새로 비춰졌다. 이런 면이 좀 전략적으로 아니면 행보에 있어서 좀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이 당을 위해서 해오신 길을 좀 지켜보면 굉장히 의외의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선거에서 그것이 친노가 주도하는 선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앞장을 서서 상당히 선당우사를 하시는 분으로 사실은 당내에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실제로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의 앙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개파들이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는 사실 이른바 당내 권력투쟁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는 권력 투쟁이 사실은 보통 없거든요. 그 전에 하는 것이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표출이 됨으로 해서 새로 되는 당대표도 흔드는 효과를 보여주고 사실 당내 통합도 어려워지면서 야권 전체의 지지도도 또 떨어뜨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박지원 그 의원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이른바 선당우사의 정신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 저는 동교동계도 초반기에는 좀 불편한 앙금들이 있어서 또 뭐 문재인 당대표 쪽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선거가 이른바 막바지에 달하거나 또는 고비에 달한다고 하면 저는 돕기 위해서 나서실 거라고 봐요. 박지원 그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는 선거가 좀 더 진전돼 봐야 되지 사전에 섣부른 예단을 해서 이게 당내 갈등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동교동계나 박지원 의원의 지금 그 행보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이냐, 본인들만의 생각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들 뒤에 이분들 뒤에 호남 정서가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후자 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건너가 고문이나 박지원 의원이 선뜻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자꾸 건너가 고문 개인이나 박지원 의원 개인의 어떤 그 의사결정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호남의 정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이제 건너가 고문도 나서지 마라. 왜냐? 더 이상 친노에 이용당하지 마라. 이 부분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또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어땠습니까? 사실은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계와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동교동계가 집중적으로 이제 박지원 의원을 도우면서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본인이 돕고 싶다고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동교동계하고 전체 함의가 있어야 되고 이 동교동계 함의는 호남 정서를 대변하는 때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호남 정서는 더 이상 친노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또는 활용당하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동교동계라든지 박지원 의원이 함부로 지금 나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 동교동계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그래픽을 통해서 볼 텐데 이훈평 전 의원 동교동계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선거 때만 되면 동교동계가 용병처럼 끌려다녀야 하느냐. 선거 끝나면 팽개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28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호남 정서에 대한 반감, 친노에 대한 반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분당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서운한 분들을 이제 친노 세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친노 개파에 대해서 지난 대선 가운데 자기가 원내대표였는데 불구하고 이제 호남 출신이 중앙에 있으면 득표 확대 전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호남에 내려가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서운함을 이제 드러내기도 했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희우 여사가 당사에 나와서 박지원 후보 측을 지원하는 이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희우 여사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당사에 딱 2번 나왔다. 첫 번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 번 나왔고 오늘이 2번째다라는 표현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교동계의 사실상 어떤 국민적 차원에서 봤을 때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와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쪽 와서 지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류가 상당히 강하게 사실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각 고문이나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쨌든 정치적 이해 득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호남의 정서라든가 또 동교동계의 정서가 밑바탕 되어 있는 것 틀림없지만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고려해서 지금 행보에 있어서 좀 어떤 요청이 좀 부실하다,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까지 이제 가는 것은 어떤 정치 선당 후사의 정치를 많이 얘기했던 분으로서 사실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면 동참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 있는 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이죠. 이른바 친노의 어떤 패권이 실제로 호남에게는 상당한 이른바 여러 가지 불만족감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유권자들이
이른바 그 평가하도록 맡기면 되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뿔난 민심을 오히려 동교동계 인사들이 호남에서 돌려 세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는 그렇게 해달라고 또 문재인 당대표에게 요구하고 이런 어떤 당내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뭔가 좀 교섭하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심이 그렇다고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당은 선거에서 지고 당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 조치와 적극적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를 들면 그냥 페이스메이커로 항상 뛰기 싫다. 뭐 이렇게 그냥 선언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동교동계가 갖고 있는 어떤 당내에서 역사성 또 위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걸맞지 않은 그런 대응이다. 그 부분에도 예.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이런 원인들을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 찾고 싶어요. 가장 간단하게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나 지났어요? 50여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왜 문재인 대표는 반대 진영을 아직까지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일 원인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이걸 파악해 동교동계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한 4가지로 정리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꾸 활용만 하느냐 친노 우리를 활용하고 버리느냐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보궐선거는 지도부 중심으로 치러야 되는데 왜 자꾸 지도부도 아닌 동교동계에 손을 내미느냐? 지도부가 알아서 선거를 치러라. 자꾸 동교동계 하는 건 나중에 잘못되면 동교동계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이 동교동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난번 전당대 끝나고 난 뒤에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의원과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당의 운영은 상의하겠다 했는데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상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자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선당 후사해달라. 아무것도 조치는 안 해주고 선당 후사만 해달라. 당이 어렵습니다. 도와달라. 그건 너무나 정치공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4.29 재보궐선거 도와주냐 마느냐 단순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뭐 용병이냐 선거 끝나면 팽개치냐 이런 거는 수없이 당해 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또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총선과 같은 지역선거가 아니고 작은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조금 몸값을 올리려는 뭐 아니면 경고를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원탁회의 끝나고 이제 언론에서는 반탁회의다. 참석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세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데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원탁회의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체 이름을 원탁회의로 이렇게 규정 짓지는 이름 짓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프리하게 당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앞으로 자주 갖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탁회의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원탁회의라고 부르지 않기로 한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원탁회의라는 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의사결정체적인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구조가 여러 계파들이 뭐 나눠 먹기 한다, 나눠서 모여서 결정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인상을 바깥으로 주는 것처럼 보여서 이른바 원탁회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자유로운 어떤 그 토론, 또 어차피 문재인 당대표가 지금 다양한 당내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뭐 고문격의 사람, 뭐 전직 당대표를 한 분들, 이런 분들을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중심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그냥 수평적인 그런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의 성격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원탁회의가 반탁회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급조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사전에 이런 체계를 좀 더 상설화하고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해찬 전 당대표의 경우에는 한 20분 앉아있다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한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저기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급조된 측면이 너무 많다라는 건데 저런 방식으로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장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이 갖고 있는 효과 또 진정성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일단 이게 원탁회의라고 김용록 대변인이 이제 앞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원탁회의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모든 중진들 비중 있는 인물들 초청받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참여를 다 한다는 이제 의미를 그렇죠. 갖는데 지금 이제 어제와 같은 데서 일부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당에서 어쨌든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원탁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어떤 이런 불원적 요인, 비판적인 요인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급한 거는 문재인 대표인데 왜 원로 오거나 아니면 정치 입문한 선배들인데 왜 우리가 당신하고 그렇게 평등하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원탁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 대변인은 지금 문재인 대표는 공약을 지금 며칠 안 돼서 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전당대회 때 공약을 했는 원탁회의를 자, 한번 실질적인 한번 해보고 안 하겠다. 그럼 그에 대한 이유 설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원탁회의 공약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당에는 최고위원회가 있잖아요. 최고 의사결정 구조는 최고위원회예요. 그렇다면 원로들을 모시려면은 최고위원회의 원로들을 모시는 게 맞지. 원로들만 모셔놓고 무슨 도움을 요청해 했다 하면 그럼 최고위원은 뭐가 되죠? 당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는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는 공약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한 번 하고 옥상목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깝고 그냥 뭘 해봐서 조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원탁회의 안 하겠다. 회의는 부르지 않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땐 타당하지 않고 좀 더 문재인 대표가 어저께도 회의 끝나고 난 뒤에는 제가 볼 때는 국민 앞에 제가 좀 덕이 부족해서 오늘 여러분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낮은 자세로 당의 원로들을 모시면서 당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대변인 내세워가지고 원탁회의 안 하겠다 하면은 난 참. 제가 그러니까 참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문재인 대표 같은 최고위원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될 이야기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화법을 자주 최고위원 쓰세요. 체제하고 이 원탁회의는 아직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원탁회의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공약은 뭐 안 지켜졌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겠고요. 앞으로 현안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최고위원은 이제 선출을 통해서 의사결정기구가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구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데 그 안에 개파의 어떤 일정 대표성 격들이 들어가면 실제로 그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내에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사실은 일종의 자문을 들을 수 있는 그 최고위의 의사결정 외에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또 만들겠다라는 얘기였고 또 그 형태는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뭐 개파의 수장이 들어가기보다는 또 다양한 어떤 당내 계층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 좀 열려진 공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 반탁회의가 된 부분은 원탁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는 계획과 더불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방법과 절차를 구사하지 못한 것 이거에 대한 거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이런 분란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결국은 이 당에서 나가서 권한을 해 국민 모임 이름으로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정동영 전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 이력 중에 이제 철새 논란이 되는 것 그리고 철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했는데 2004년에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잘 했고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에 나가려다 노인 비하 역풍을 맞았고요. 2007년 대선에는 이명박 후보에게 졌죠. 그리고 2008년에는 정몽준 후보에게 졌습니다. 2009년 재보선 상처뿐인 승리였고 2015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승부수를 던졌는데 철새 논란을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일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지역구를 옮겨 다니면서 선거를 치렀다. 분명한 노선을 갖고 나는 새다. 철새 딱지를 거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동영 전 의원의 출사표는 기득권 대 국민을 위한 정치 이거였는데 정동영 전 의원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기득권 대 반기득권의 싸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죠. 철새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정동영 의원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동영 의원이 전 의원이 출마를 한 데가 관악을 아닙니까? 40%가 호남 출신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저 철새 논란을 정동영 의원이 왜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번 정계 은퇴했다 다시 복귀하고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데가 호남 국회의원 당선된 데가 호남이 아니잖아요. 강원도예요.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호남에서 호남 출신들이 또는 동교동이 반 정동영 정서, 반 천정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50년 만에 각고의 노력 끝에 정권을
되찾아왔는데 그거를 정동영, 청정배, 천신정우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한마디 정리를 안 하고 설거머니 어디 가고 또 설거머니 옮기고 이렇게 하느냐. 진퇴를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호남에서 정동영에 대한 반정서가 있는 부분은. 그거 깨끗이, 제가 지난번에 2013년도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과연 우리 호남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을 못하니까 지금 정동영 전 의원이 지금 관악을 해서 고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철새가 문제된다고 보진 않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합류하지 않은 동교 동계도 역시 그 당시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고 찬성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봐야겠군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이인재 의원이 또 약간 불똥을 맞게 됐습니다. 그 정동영 전 의원 철새 얘기라면서 이인재 의원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 최고위원이 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인재 최고위원의 해명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어떤 국민의 큰 여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또 저의 노선이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길을 많이 걸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경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동영 전 의원도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자기는 철새가 아니다. 이인재 의원도 자기는 철새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야 철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는 저희가 평가를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는 건 어쨌든 새누리당이 몇 개의 지역구에서 이길 것인가 이런 관심인데 광주,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아주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정현 최고위원이 한번 심화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의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승 후보가 광주에서 이번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약 1조 원 정도의 기대 효과를 저는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혼자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정현 최고위원은 본인이 당선될 때도 그렇고 예산 폭탄을 가지고 많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본인 선거도 아니지만 또 1조 원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 방식이 사실은 약간 적법한 것인가 저는 이것도 의문이 들어요. 이게 이른바 이 국민들에게 일종의 예산이긴 하지만 돈을 전제로 해서 표심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좀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선관위 유권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여당 의원이 실제로 이 지역구에 가서 특히나 이제 이른바 광주는 대도시예요. 농촌 지역도 아니고 거기 가서 또 예산을 마치 그저 가져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번보다는 좀 더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효과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기대 효과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완화시키신 것 같은데 사실 유권자들이 실제로 저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대도시이고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는 하겠지만 저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구도는 지난번에 이정현 의원이 당선될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지금 여기 하고. 보면은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정치연합의 조용택 후보도 또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틈에서 새누리당의 정승 후보 시객처장을 지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구도는 상당히 어쨌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이제 의원이 순천 곡성에서 할 때는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 개발론이라든가 이런 예산 폭탄론 같은 효과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 도시 지역이니까 사실 그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때는 1대1 구도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반감 이것이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해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니까 대안이 중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어부지를 얻을 수 있는 반감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이나 엑스포 유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인 경제 창출 효과가 몇 조 원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국회의원을 하나 뽑았다고 경제 효과가 1조 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산 이정현 가지고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성 후보에게 예. 도움이 안 돼요. 아,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정현 최고위원이 그 광주 서구 을 지역의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는 좋아요. 네. 감성 마케팅은 좋은데 1조 효과가 난다. 그럼 이정현 의원이 어떻게 지금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1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정현 의원이 얘기한 거 보니까 뭐 거의 주먹구구식인데 정치를 네. 근본적으로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뭘 했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쓰레기통에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39%를 줬어요. 지금 광주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정현 최고위원이 부글부글 하고 있어 지금. 그렇습니까? 예,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정현 최고위원도 선거 지원 운동을 직간접적인 지원 운동을 하려면 좀 현지 상황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럼 다른 지역은 뭡니까?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요. 지역은. 예. 국회의원이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역에 1조 원을 쓴다면 다른 지역에 가야 될 예산이 또 안 그걸로 가는 가는 거기 거죠. 때문에 예,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통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고 새로운 방식인데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패널들의 말씀이었습니다.